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용만의 한국 정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완종 리스트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3명과 현직 국무총리, 여권의 핵심 실세들이 온통 불법 자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한나라당 당내 경선에서 사용한 자금과 2012년 대선에서 사용한 자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들이 모두 권력 핵심부인데다 그동안 검찰 행태로 보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나오면서 이번 보궐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선거 결과는 끝나봐야 알겠지만 여당에 불리한 것만은 틀림없겠지요. 이번 선거 최대 관심 지역으로 가봅니다.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국민모임의 정동영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만 반갑습니다. 정 후보님 방송하신 지 지금 한 20년 됐나요? 20년쯤 됐네요. 예. 20년 가까이 방송하고 20년 가까이 정치를 했는데 방송했을 때가 좋았지 않나 싶어요. 아직 그렇게 보이시나요? 요즘 상당히 선거운동하느라고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옷차림도 보니까. 예, 그러다 그냥 뛰어오느라고 옷을 못 갈아입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관악을에 출마하셨는데요. 이쪽에 지역적인 연고는 지금 없지요? 대학 댕겼잖아요. 대학을. 그리고 공교롭게 거기서 집사람을 학생 때 만나서 연애를 해서 결혼했으니까 젊을 때 인생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결혼 인연이 비상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 당시에도 서울대학교 근처에 녹두거리가 있었나요? 그때는 형성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연배가 한참 위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민청학년 사건 때 구속됐다가 강제 징집으로 74년에 3학년이었는데요. 그때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77년이 됐어요. 근데 저는 동숭동에서 그 서울물리대를 다녔는데 학교 이름도 없어지고 학교 건물도 없어지고 저 관악으로 가서 굉장히 황량하더라고요. 관악에서 한 2년쯤 다녔나요? 1년 반. 그렇군요. 사무실을 지금
오픈을 하셨죠. 오늘 이제 개소식 한다고 하고 지금 왔습니다. 난곡 사거리라고 그 관악 지역에서는 제일 뭐 심장부에 해당하는 지역에 오늘 그 옥상에다가 천막 몽골 텐트를 쳐서 천막 사무실, 천막 캠프를 열었어요. 왜냐하면 뭐 공간이 없어서. 근데 이제 옥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왔다 그래요. 그래서 개소식에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1000명이면 한 50톤 이렇게 되는데 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청에 얘기해서 안전 요원을 좀 배치해 달라고 뭐 좀 부탁하고 그랬었어요. 일단 옥상이 부실하면 잘못하면 그렇죠. 예. 오늘 비도 오고 그랬는데 다행히 사고 없이 끝났습니다. 1000명 정도나 사무실 개소식 하는데 몰릴 정도면 굉장히 성황인데 일단 그 선거운동 자체는 좀 성황리에 출발을 지금 한 걸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시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이제 첫 스타트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일주일 좀 넘었나요? 왜 나왔어요가 첫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선거 있다는 걸 모르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보니까 가게마다 하루 종일 종편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종편에 영향을 많이 받구나, 정치적 의제들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왜 나왔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뭐 노회찬 대표가 쓴 말이지만 하여튼 불판을 좀 갈아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판을 좀 바꾸려고 나왔습니다. 이 관악에서 지진이 일어나야 합니다. 깜짝 놀라요. 관악산에 지진 나면 그 지진 말고 정치판에 지진이 일어나서 정계 개편도 되고 정치의 노선도 좀 바뀌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생선 가게 아주머니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그 이용사회, 그러니까 이발소지요. 그분들이 한 150명 이렇게 그 관악 지역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오늘 이제 야유회 겸 총회를 하신다고 새만금 쪽 하시는데 인사를 갔어요. 갔는데 그 한마디가 찌르더라고요. 없는 사람들 먹고 사는 정치 좀 해주세요. 그거지요. 정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없는 사람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을 정치가 지금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동안에 우리 정치가 뭐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이제 달려왔다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출마 선언하시고 지역에 갔을 때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약간은 좀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걸로 저도 들었는데 우호적이지 않다기보다는 이제 대개는 어디서 본 듯하니까 반갑게 맞이하긴 하지요. 근데 이제 왜 여기 관악을 해 출마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다른 후보들은 이제 거기서 줄곧 쭉 활동을 해온 분들이니까 당연히 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것이고 저는 이제 며칠 전에 갑자기 또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왜 나왔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끄는 데는 좀 성공한 측면도. 그래서 이제 관악 주민들께서도 관악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군데, 뭐 몇 군데 되지만 보궐선거에서 관악이 제일 뜨겁다 이러니까 그것은 제가 가기 전에는 이제 그런 현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동영이 출마하면서 관악이 관심 지역이 됐고 여당, 야당 지도부가 연일 이제 맹폭을 하거든요. 시장으로 어디 교회로 뭐 다니면서 그건 뭐냐 정동영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정동영이 당선되면 뭔가 아무튼 변화가 온다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그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측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저희가 그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그 정동영 후보가 그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것으로 계속 여론조사 결과 나왔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전 뭐 이제 그 한명숙 후보가 전에 오세훈 후보하고 서울시장 할 때 그 첫날인가 며칠 전에 20% 뒤진다고
했다가 까보니까 0점 몇 %였습니까? 네,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그때 졌죠. 유선 여론조사 20대 30대가 집에 무슨 유선 전화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유선 조사에 나오는 것들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요. 무선으로 한 건 좀 어느 정도. 그런데 무선은 공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래서 무선 추세를 보면 괜찮습니다. 아,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정태호 후보는 지난주에 이 자리에 모셨었거든요. 네. 먼저. 예, 모셨는데. 아, 그랬군요. 네, 결과적으로 그 관악을이 야권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2012년 총선 그때 결과에 좀 준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관악을 이 선거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이상규 후보가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희철 후보가 그 당시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규 후보 대 한나라당 지금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이죠. 오신환 후보 그리고 그 김희철 후보 이렇게 3자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상규 후보가 한 40% 정도 그리고 오신환 후보가 한 30% 그리고 그 무소속의 김희철 후보가 한 20%에서 4대 3대 2 이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상규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식으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것 같아요. 예. 절반이 맞다는 것은 거기는 야권 불패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늘 그 30년 동안의 선거 통계를 보면 보수 여당 후보는 3분의 1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3분의 1, 뭐 예외도 한 번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가 야권표인 거지요. 예. 나머지 3분의 2가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항상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뭐 옛날에 민자당이든 2등을 하는 거지요. 그 보수 여당 쪽이 그 말은 맞는 거고, 과연 이제 1등을 이제 야권의 대표성을 누가 갖느냐 하는 건데, 정동영이 대표성을 갖느냐, 문재인 민주당의 후보가 대표성을 갖느냐 하는 것은 이제 관악 주민의 선택에 달린 거죠. 예. 그래서 어부지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여당에 대한 어부지리는 없는 선거구다. 지금까지 뭐 여론조사 결과로는 계속 오신환 후보가 1위로 나오는데 예. 막판에 한쪽으로 몰릴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쭉 되게 3분의 1 언저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3분의 1 가지고는 당선되기는 어렵죠. 일단 그 정동영 후보께서는 그 이번에 이제 진보 진영의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 격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2012년과 달리 이번에는 그 뭐 정의당이라든지 노동당 이런 데서도 후보를 안 냈죠. 처음에는 그 이런 진보 정당들과 연대를 해서 이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 과정상에 보니까 약간의 좀 잡음도 들리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예. 아주 사소한 그런 부주의가 좀 일을 좀 어렵게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모임, 정의당, 노동당 등이 이제 사자 그 협의 틀을 쭉 유지해 왔는데 거기서 예. 이제 보궐선거에 공동 대응을 하자, 단일 후보를 만들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후보 등록이 지난 9일, 10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전달받기를 그 후보 등록과 이 사자 협의는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죠. 했는데 이제 그게 좀 그러니까 다른 진보 정당들 내부에 찬반이 있는 건데 예. 거기에 좀 뭐 기름을 부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매끄럽게 야권 단일 후보 이렇게 이게 좀 삐끗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다 이제 등록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쪽 개혁 진보 진영에서는 저 혼자 나와 있는 셈이죠. 네, 그 후보 등록이 협의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났던 자본이었다. 부작용이 좀 생겼습니다. 예, 뭐 그 이후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 이 선거를 통해서 진보 정당 통합에 좀 추동력을 만들고 또 선거 승리를 통해서 또 그걸 좀 배가하고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말 거대 정당 후보들을 제압하고 승리를 일군다면 그것은 한국 정치판의 판도 변화를 촉발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그 판도 변화를 촉발하는 굉장히 큰 효과도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정동영 후보 개인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힘든 결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20년째 정치를 하면서 가장 진땀 나는 결정이었습니다. 마지막 3월 30일 새벽 4시에 하자라고 결심을 했지만 그 전에 참 내가 이렇게 중심이 약한가 하는 회의가 될 정도로 하자고 마음을 먹었다가 아니야 이건 피해야 하는 잔이야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가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굉장히 참 나약한 한 사람의 인간이다라는 그런 회의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저를 불사르지 않으면 여기서 제 몸을 던지지 않으면 그러면 정치에 대한 변화의 계기 또 새로운 지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위한 국민 모임이라는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꿈 이것의 계기를 만들기가 발판을 만들기가 어렵겠다라는 것이 그냥 제 결심을 한 배경이죠. 물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가 이제 사실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기존의 이제 그 두 거대 양대 정당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성격을 한편으로 갖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정동영 후보나 국민 모임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평가 내지 판단의 성격도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정동영 후보가 이긴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 양대 정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서 명확하게 나타나겠지만 만약에 진다라고 하면 이건 또 한편으로 국민 모임에도 새로 지금 창당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동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정동영 후보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문제에도 좀 영향이 분명히 좀 있을 거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뭐 걱정하시는 건 이제 지역에서도 그런 걱정을 해주시지요. 예. 제 복장을 보시면 알지만 지금은 이제 한참 신발끈 매고 이제 뛰는 중이거든요. 이제 그런 질문에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저는 지금 관악산을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 어떻게 내려올까를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오르고 나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가는 것이 제대로 잘 오르는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굉장히 큰데요. 마당발이라고 보통 많이 불렸다고 하잖아요. 그 성완종 전 회장이 혹시 뭐 개인적으로는 친분 관계 없으세요? 뭐 인연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필 전 총리 부인 상배 부인 돌아가셨을 때 거기 김종필 총리를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얼마 전이죠. 얼굴을 보고 이제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 참 개인적으로 너무 안 됐습니다. 이번 파문이 이번 보궐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정치는 선거는 기본적으로 평가요 심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치가 이렇게 속속들이 썩었는데 그걸 아무 주권자가 주인이 평가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지요. 특히 지금 새누리당은요 천막 당사를 가지고 기사회생한 당이에요. 기억해 보십시오. 2004년 총선 당시에 제가
저 당의장이었기 때문에 그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상대가 박근혜 대표였고 천막으로 옮겨서 그렇죠. 저는 이제 영등포의 폐 청과물 시장에서 당사를 마련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정치 개혁이 이제 화두가 됐었고 사실은 그때 차떼기 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해체 위기에 몰린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으로부터. 예. 근데 그 천막 당사를 통한 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한번 용서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천하에 기만, 그것이 기만이었다는 것이 천막 당사가 이게 국민을 속인 거였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건이 2007년 얘기 아닙니까? 저 누구에게 얼마 줬다, 뭐 2007년 또 2012년. 그런데 2002년 대선 때 차떼기로 대선 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해체 위기에 몰렸던 정당이 천막 당사를 통해서 기사회생했는데 그 뒤에 2004년 이후 불과 3년도 안 돼서 2006년 얘기니까 2년 불과 그 다음에 벌써 뭐 차떼기로는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뭉텅이 돈을 그거는 정말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번 보궐선거가 있기다행이지 국민이 그냥 화내고 그러고 망각하면 어떡합니까? 이 선거에 분명히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검찰 출입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그 대선 자금 수사 과정들을 이렇게 쭉 다 지켜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대선 자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여파로 이제 차떼기당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이제 해체 위기까지 몰렸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대 정부에서 이렇게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지금 터져 나온 거잖아요. 파급 효과는 그때보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한나라당은 해체됐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이 정치 발전이 됐다고 보는데 그게 해체되지 않고 결국은 그동안 국민을 못 살게 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 부패 관행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해온 정치가 뭡니까? 기득권을 살찌우는 정치밖에 해오지 않았잖아요. 아니 아까 저 이발소 하시는 분들 말씀한 없는 사람들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이게 정치의 핵심인데 지난 차떼기 정당 이후에 이분들이 해온 말은 뭐 많이 했죠. 얼마나 푸짐하게 풍성하게 좋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재벌, 대기업, 부유층, 기득권 강화, 기득권이 살찌고 튼튼해지는 것 말고는 우리 서민과 약자들이 뭐가 좋아졌습니까? 소득이 늘었습니까? 행복해졌습니까? 더 안전해졌습니까? 저는 그때 한나라당이 해체됐어야 한국 정치가 건강하게 발전했었다고 봅니다. 그 폐해의 뿌리가 이번에 또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그 이번 파문이 분명히 그 지금 여당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야당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나 혹은 정동영 후보에게는 그 이번 파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좀 더 쉽게 말해서 이번 파문이 우리 정동영 후보에게 도움이 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은 이건 뭐 유불리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를 왜 해야 하는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기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정한 돈이라도 갖다가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 그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그 책임을 주권자가 묻는 선거다 이거죠.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는 2차적, 3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대통령 말고는 그다음에 국무총리잖아요. 그렇죠. 예. 국무총리 즉각 사퇴해야 맞잖아요. 그건 뭐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증거가 드러나면 뭐 목숨을 내놓겠다. 그런 살벌한 얘기가 우리 사회를 황폐화시킨다. 각박하게 만들어요. 좀 저는 지금 총리 사퇴 문제가 아니라 내각 총사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첫째, 차떼기 정당에 대해서 석고대죄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거짓이었잖아요. 그때 차떼기 정당에 대한 석고대죄로 국민이 용서해 줬는데 이게 거짓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드러난 일, 이것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즉각적인 총리 사퇴와 함께 전면적인 내각 사퇴, 전면적인 총사퇴, 총개편, 이런 걸 통해서 진정성을 인정받을 때 헌정 질서가 안정되는 것이지, 이미 국정원 사건으로 정당성이 이미 훼손됐잖아요. 예. 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무능하다는 게 입증됐잖아요. 또 이번에 보면 부패한 정권이잖아요. 자,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 무능해? 부패해? 거기다 오만하기까지 해? 왜 이런 정권 밑에서 우리가 고생해야 하는 겁니까? 야당이 좀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국민이 여당에 대해서는 한심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야당으로 정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 그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이제 이쪽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은요, 그 여야 지지층이 결집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여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당에 너무 불리한 악재로 작용하겠다라고 생각되니까 아마 그 집중적으로 모일 수 있고요. 또 야당 지지층 같은 경우도 이러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그쪽으로 또 지지층이 쏠릴 수도 있고, 이게 양당 구조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파열음을 내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뭐냐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게 뭔가 크게 판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한 울림, 거기에 대한 공감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예. 그 이번 파문과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완종 전 회장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2차례 특사를 받고 풀려났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정동영 후보 측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거는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사면 뭐 한 번 받기도 힘든데, 예. 두 번을 받고 또 그것도 쉬쉬하고 덮고 비공개하고 뭐 좀 이상하지 않냐 하는 이제 합리적 의심인 것이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자, 이 사건 엄청난 정치 부패 사건이죠. 근데 이것을 일반 검찰에 지금 맡기고 있는 듯한 여야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사건을 하라고 특검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검 제도, 특검법에 보면은요, 이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해서 특검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 지금 걸려있는 사람들이 다 여당이에요. 그렇죠. 이 정권의 비서실장 핵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에 있는 일반 검찰이 중립하기 어렵잖아요. 당연히 공정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별건 수사하다가 이 성완종 회장이 목숨을 끊었거든요. 원래는 이명박 비리, 이명박 비리를 캔다고 시작했는데 자원회계 비리. 그런데 안 나오니까 성완종 회장을 수사하다가 이제 회사 비리 뭐 이렇게 별건 수사.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 정치부패 수사를 할 자격이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그 다음에 특검의 그 취지인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건 당연히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신용은 말은 여당도 필요하면 뭐 특검이라도, 근데 야당은 또 특검 얘기 하지도 않고, 왜 그러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여야가 당연히 이것은 바로 즉각적인 특검이 필요한
바로 특검에 딱 들어맞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야가 이렇게 멈칫거리냐 이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아까 마당발이라는 그런 평가에서 나오듯이 뭐 야당 의원들 측에도 분명히 돈을 뿌렸을 것이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검의 몫입니다. 예. 그러니까 능력 있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말 엄정하게 수사할 일반 제야 법조인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서 국민의 눈을 대신해서 이 성역 없이 거기에는 대통령도 성역이 될 수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역 없이 뭐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 말은 그냥 말일 뿐이에요. 교과서적인 말. 뭐라고 말했어야 되느냐? 나를 포함해서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뿌리 뽑아라.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해도 어찌됐든 지난번에 정윤회 씨 그 수사 결과를 보니까 뭐 결국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못 벗어나는 게 지금 검찰 행태인 것 같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번 그 성완종 파문 관련해서 얘기하셨어요.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각 전면 사퇴 이런 얘기도 했고요. 사과 정도 부족하죠.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네, 석고대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특검을 도입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여야 모두 물론 가리지 않고 해야 되겠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해온 스타일로 봤을 때 뭐 가능한 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걸 유야무야 하면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똑같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본인으로 봐서 좀 불명예스러운 평가가 뭐냐면요. 왜 대통령을 했지? 뭘 하려고 대통령을 했지? 라는 거거든요. 왜 대통령을 그분이 하려고 했을까?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대통령 한 거야? 그걸 피하려면 이번이 아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벌써 임기 중반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한 번도 한 해도 편안한 해가 없잖아요. 네. 사실 이번에 뭐 제대로 수사를 해서 뿌리를 뽑는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계속 그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인기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뭐 새누리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국기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밝히기 위해 특검을 대통령이 바로 특검 도입하겠다고 대통령이 치고 나와야 할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화제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정동영 하면은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에서 이제 스스로 나왔고 그에 따라서 탈당 야권 분열이라는 또 한편에서 비난도 있습니다. 그 탈당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뭐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기존의 어떤 정치의 문제들 길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97년 IMF가 도래하잖아요. 1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사실 이 18년이 지나면서 불평등 사회가 됐잖아요.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됐어요. 더 양극화된 사회가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뭔가 새로운 대안 노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당 노선이나 야당 노선은 대안 노선이 아닌 거예요. 노선이란 말 길이란 말이잖아요. 길.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이 길이 아닌 거예요. 어떤 길이냐? 없는 사람들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이게 노선인 거예요. 이런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벌 대기업은요. 10대 그룹이 500조 원, 5천억 달러를 요구불 예금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 500조를 갖고 있어요. 사내보금 말씀하시죠.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370조잖아요. 예산의 1.5배가 되는 걸 500조를 갖고 있는데 뭐 대기업들한테 막 몇 조씩 면세 깎아주잖아요. 그걸 깎아주지 말고 없는 사람 먹고 사는 쪽에 복지에 쓰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청년실업, 비정규직 여기 써야 되잖아요. 그거 노선이거든요. 그게 길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의 길을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당 노선도 아니고 야당 노선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문 대표가 되고 나서 무슨 소득주도 성장론인 얘기하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거 최경환 부총리가 하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정도 가지고 대한민국의 노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 그런 정도 가지고 안 된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하나는 지금 여당, 야당 노선 다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97년 IMF 이후에 지금 불평등 사회가 되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97년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먼저 들어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잖아요. 그런데 앞서 있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 사실상 그 정동영 후보도 핵심 인사로서 참여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양극화되도록 정치를 해온 데 대해서 정동영 후보 본인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에 보면 이제 중도 우경화 노선 걸었던 건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최근에 보면은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뭐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제 정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왼쪽으로 선회하는 모습들도 좀 보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인지 어찌됐든 최근에 그 국민들 지지도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첫째, 무한 책임이 있죠. 예. 저는 2007년 대선에 실패하고 나서 그 뒤에 저는 부족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하는 공식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반성문을 냈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주창한 것은 이 야당을 진보적인 민주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루스벨트 시대의 민주당처럼 뉴딜 민주당처럼 바꾸기 위해서 당내에서 투쟁하고 실천하고 성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성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서 해볼 제가 만들었던 성과물들이 예를 들면 당의 헌법을 바꿔서 당헌에다 보편적 복지를 집어넣은 거라든지 강령을 바꿔서 노동의 가치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주요 강령의 줄거리로 만들었던 것들이 물타기 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향우, 중도화, 우리도 이제 서민과 중산층이 아니라 너무 서민 하지 말자. 이제 우리도 중상층을 껴안자. 뭐 이렇게 가버린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길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죠.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눈물 흘리는 서민과 약자를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그런 노선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요. 야당은 130석입니다. 해방 후에요. 최다의석 거대 야당이에요. 지난 3년 동안 나는 뭘 했다고 야당이 내놓을 게 있으면 하나 내놔보라고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원래 없었습니다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 시절의 야당은 60석, 70석이에요. 법률로 예를 들면 지방자치를 통일 이후에 한다 하는 것을 목숨 건 단식을 가지고 돌파해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지금 20년 됐잖아요. 130석을 갖고 말은 있죠. 말만 있어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성과를 내놓으라. 성과는 뭘 성과냐? 연말정산 난리 난 거 있잖아요. 여야 합작 합의해줬잖아요. 예. 가령 담뱃값 인상 여야 합작했잖아요. 세월호 특별법 야합했잖아요. 그리고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 뭐합니까? 또 특히 냉전 안보 논리에 편승한 우경화, 이것은 야당에게를 포기한 겁니다. 지금의 이 야당은요, 뿌리가 평화민주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87년 대선에서 창당했던 평화민주당 뿌리입니다. 통일민주당 Y에서는 3당 합당으로 가버렸잖아요. 예. 평화민주당 뿌리예요. 그 평화민주당의 정체성의 핵심은 햇볕 정책입니다. 지금 이 당이 햇볕 정책을 얘기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고 안보 냉전 논리에 편승했어요. 그래서 우경화, 보수화가 돼야 집권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하나는 없는 사람 먹고 사는 경제와 정치를 해라 하는 거고, 다시 햇볕 정책 2.0, 3.0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통일부 장관할 때 만들었던 개성공단,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는 상태잖아요. 이걸 펼쳐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한나라당 안 해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안 해요. 이명박 대통령. 야당의 빛나는 유산이고 성과물인데 야당이 개성공단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9.19 공동성명 북한 핵포기선언 이끌어낸 그거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야당의 정체성은 평화민주당으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동영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문재인 대표의 그 소득주도 성장론, 이것과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금융 자유화, 이거에 대한 반성문 필요합니다. 민영화, 여기에 대한 또 반성문도 필요합니다.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특히 정리해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비정규직법, 2008년 2월 국회에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때 우리가 여당하면서 2008년이 아니죠, 98년 IMF 직후에 그때 이제 파견법을 도입하잖아요. 그렇죠. 또 2006년 참여정부 때 기간제법을 손질합니다. 둘 다 비정규직 양산법입니다. 양산법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비정규직 천지가 됐잖아요. 온통 장그래예요. 여기에 대한 반성문이 있고, 그리고 나서 소득주도 성장론이든 무슨 유능한 경제정당이든 뭔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냥 대증요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철학을 묻는 겁니다. 자, 집권했을 때 지금 중요한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정권 교체할 것인가. 두 번째는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어떤 정치와 어떤 경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집권 비전. 이 두 가지가 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뒷거, 다시 야당이 정권 잡으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줘야 열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권을 교체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 이 지렛대로 뭔가를 들어올리라 그래요. 뭘 들어올리느냐? 정권 교체를 들어올리라 그래요. 국민이 이게, 야당이 이제 국민이 이게 지렛대를 누르고 싶어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받침돌이 필요하잖아요. 받침돌이 야당이거든요. 단단한. 근데 지금 이게 너무 퍼석퍼석한 거죠. 야당답지 않은 야당. 국정원 대선 개입, 군대 대선 개입, 흐지부지 1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세월호 1년 흐지부지. 또 이번에 성완종 사건, 또 이러면 흐지부지 될 거 아니겠어요? 국민은 좀 시원한 야당, 좀 야당 같은 야당, 강골 야당을 원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싸울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싸우라는 거죠. 왜 싸워야 할 때 안 싸우는 야당이 무슨, 야당은 소금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좀 이번에는 좀 화제를 약간 바꿔서요. 그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동영 후보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역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창당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 모임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 최근에 국민 모임의 존재감이 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별로 이렇게 회자되는 것 같지 않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선거 중이니까 선거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을 던진 거죠. 창당의 동력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은 우리인데 힘이 없죠, 유권자들이. 그런데 뭉치면 힘이 있잖아요. 근데 다 파편화돼 있으니까 그냥 선거 때만 다 이렇게 위하는 척하고, 선거 끝나면 뭐 그냥 대상이죠. 주인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 모임이라는 게 아까 말씀한 자유화, 민영화, 규제 완화 뭐 이런 걸 통해서 양극화, 불평등 사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반성과 이걸 극복하고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정치와 경제를 펼쳐 보이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뭔가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둬보겠다. 내년 총선이라는 게 바로 이제 오는데 그 전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뭔가 디딤돌을 만들어 보겠다. 이거니까 국민들은 대개 정치를 결과물로 평가해요. 예.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면 국민 모임에 대한 괄목 상대? 국민 모임이라는 게 있구나. 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국민 모임을 보니까요, 그 정동영 후보 측의 이제 사람들과 그리고 또 그 김세균 지금 공동위원장이죠. 김세균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그 진보적인 어떤 교수라든지 학계 뭐 그 문화계 이쪽 인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국민 모임에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라고 할까요? 좀 이런 게 별로 좀 영입이 많이 됐나요? 지금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명망가들 인재라는 게 이제 명망가와 예. 풀뿌리 인재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널리 지명도가 있고 명망성 있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풀뿌리 인재 지역에서 예. 또 각 전문 분야에서 일관되게 활동해 오신 분들은 많이 결합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사실은 뭐 정당이라고 하는 게 그 제대로 되려면 좀 바글바글 해야 되잖아요. 원래 네. 정당이 좀 시끄럽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이런 분주한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국민 모임이 지금 언론에도 잘 안 나타나고 뭐 존재감이 약화된 것도 그 처음 그 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이제 각계 인사들이 막 참여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아 뭔가 이게 만들어지나 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존재감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조금 지켜봐 주세요. 뭐 아직 예.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6개월 안에 창당할 텐데. 예, 그렇죠. 법적으로 지금 6개월 안에 예, 예.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창준이 예. 발족하고 나서요. 그 천정배 후보의 경우에는 처음에 뭐 국민 모임과 합류를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독자 노선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홀로 독자 노선이 얼마나 갈지 솔직히 그 부분도 좀 의아하고 과연 그 천정배 후보가 지금 현재 뭐 광주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여론조사상 높은 걸로 나오는데 만약에 당선되면은 국민 모임과 또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계속 열려 있는 거죠. 그동안 이제 권유를 했고 본인의 판단이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도 이제 법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무소속이지만 가칭 국민 모임 창당준비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예. 이제 선거 이후에 또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되죠. 그 처음에 두 분이 탈당할 때 사전에 뭐 얘기 없었습니까? 교감 같은 걸 나눈다든지. 서로 뭐 약조를 맺고 탈당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죠. 뭐 우리 함께 탈당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지향하는 바가 뭐 많이 비슷하지요. 예, 그 전에 제가 그 이 국민 라디오 거기에 천정배 의원도 제가 모셔서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예. 일단 뭐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제 개혁 방향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새롭게 나가야 된다.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정치 개혁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가 빨리 되지 못할까? 예. 근데 이런 의구심이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생기거든요.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대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년 총선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내년 총선에도 과연 이런 구도로 갈 것인지, 만약에 그 정동영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민 모임이라든지 진보 진영 쪽이 조금 더 발언권이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 내년 총선에서도 지금과 같은 구도, 일여 다야 구도로 갈 것인지 그 부분 당연하죠. 지금 국민 모임은 창당해서 목표가 야당을 교체하겠다는 대한야당, 대체야당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야당의 지지 기반이 이제 호남일 텐데 호남
뭐 거의 30석 전석을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는 뭐 경쟁하는 게 오히려 뭐 유권자들한테 서비스, 정치 서비스가 좋아지는 걸 의미하고. 그렇죠. 호남에서는 예. 뭐 일단 되겠죠. 여당 세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경쟁이 이루어질 것 지역별로 좀 특성이 있겠죠. 그것은 뭐 아직 1년 남은 총선이니까 우리가 정당을 만들고 또 진보 대통합을 만들어내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전략 전술에 관한 속하는 얘기겠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당이 이번 뭐 성완종 파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뭐 진보 대통합 때는 뭐 새로운 정당과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간의 대결이 이루어진다라면 상당히 흥미로울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의 어떤 추세로 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새누리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차떼기 정당 이미지를 완전히 가진 상태에서도 뭐 120석 넘게 의석을 확보하고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의 환경 이런 것들로 봐서 지금 새누리당이 아무리 못 얻어도 한 3분의 1 이상 보면은 항상 얻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은 야권이 분열돼 있을 때 과연 정권 교체나 뭐 의회 교체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지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면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정권 때 민한당이 81석, 그것도 상당히 큰 야당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신민당이 출연하면서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은 뭐 야당을 없애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또 견인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국민을 믿고 가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많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뭐 패배하고 떨어지고 상처 받았습니다. 뭐 대통령도 떨어졌고 당 대표 선거에서도 떨어졌고 강남에서도 동작에서도 분명한 강남이나 동작은 당을 위해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당의 권유로. 선거 때마다 이제 떨어지고 정치인에게 떨어진다는 건 사실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 제가 관악에 출마한 이유, 또 관악 선거 이후에 해야 할 정치의 목표는 정말 실패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분들의 확성기, 그분들 옆에 서서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정치판에 전달해서 정치판을 일깨우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포부를 관악에서 펼쳐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거의 마비된 느낌입니다. 취임 첫 해는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과 일련의 간첩 조작 사건, 지난해는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씨 등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의혹, 올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서 드러난 정권 실세들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등 정권과 밀착된 대형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권은 결국 부패한 정권과 일심 동체인 듯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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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내가 있어 소중했던 시간들, 너는 내게 선물이었어. 사랑해. 다녀오겠다는 너의 마지막 인사, 다시 들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아직 보내지 못한만 언제 다시 올 줄 모르는 내 얘기에 파묻힌 새콜라미도 쏘쏘. 내가 있어 소중했던 시간들, 너는 내게 선물이었어. 내가 있어 따스했던 순간들, 내 맘속에 살아 숨쉬어 내게 하지 못한 말, 사랑해. 여전히 듣다보는 너의 핸드폰 메시지, 내가 들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너의 이름을 부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가슴이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있어 행복했던 시간들, 다시 내게 허락한다면 지난 날